돌아가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선생님들. 예, 저는 그 전국 때 일반 사회를 사회학을 전공했을 때 정수입니다. 저는 방문대를 나왔습니다. 사회학을 전공부 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수고요. 신지영입니다. 여기 말러를 연기하는 책을 최근에 작가 이성입니다. 저희 다 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무국에 지금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 조은희라고. 네, 저 한글문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이나 연구원입니다. 저도 한글문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 신수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김동범입니다. 연구원 유일환입니다. 저는 참교육부에서 홍보신문 만들고 있는 송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연대 대표 김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단체 피스모모에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디어널에서 장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애초에 이대훈 선생님까지 5분한테 자담 말씀을 드렸고 4분은 이제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까지 하시기로 했고 이대훈 선생님은 토론에만 참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공식은 원고를 작성하신 것을 먼저 좀 발표를 해가면서 흐름을 잡고 나서 주제를 가지고 좀 서로 간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을 나눠드렸는데 그렇죠? 네. 아마 이성민 선생님부터 원고가 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성민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면 괜찮으시겠죠? 예. 이성민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이 책을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은 평어가 들어가고요. 그냥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어의 기본 설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새로운 한국말이다. 예의는 반말로도 알려진 평어. 그것이 한국말 정비어 체계 문제에 대한 디자인 해결책으로 창조되었다. 정비어 체계는 좀 이따 이제 영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호칭과 말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평어는 호칭은 이름 호칭 그리고 반말로 이루어진 한국말. 평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은 성과 명 가운데 명에서가 되었다. 즉 이름 호칭. 한국말 성은 외국은 그렇지 않죠. 외국이 성도 호칭으로 쓰는데 한국말 성은 호칭으로 사용하기에 단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김진환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김을 단독으로 호칭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일단 너무 짧고 또 성의 수가 많지 않아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한국 각주를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이 한 13만여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300여 개밖에 없고요. 그나마 이제 기미밥이 거의 50%고 상위 22개 성이 전 인구의 80%. 그러니까 20개 성 가지고 이제 서로 구분하는 거죠. 굉장히 성자원이 빈약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겨로서는. 그래서 사실 성도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름 호칭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진환을 평어로 부를 때는 진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이름 호칭은 반말 호칭과는 다르다. 반말 호칭이란 이제 알다시피 오빠, 형, 언니, 누나, 선배, 진아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족 프레임이나 이제 학교 프레임, 원래 이제 이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던 그런 프레임이 관계에 끼어들어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독립적인 성인들의 관계에 전제 처음부터 이런 프레임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그 마을의 작은 돌다리를 건너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던한 강철다리를 이용해야 했죠. 평화의 또 하나의 축인 말투는 반말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한글과는 달리 평어는 완전 독창적인 발명품은 아니다. 기존의 것을 사용한다. 위아래가 있는 2층 건물이 아니라 위아래가 없는 단층 건물. 그렇지만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가령 진환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반말 방식이잖아요. 평어에서는 기왕 이제 진환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진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쓰면 평어 반말이 평어 사용해. 이제 여러분은 평어가 처음에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아요. 이것은 또한 평어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단순한 모습 내지는 규칙을 가진 평어를 나는 5년 전부터 한 디자인 학교, 이제 일주로에 이제 이른바 디학이라고 불리는 디자인 대안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기부터 처음부터 썼어요. 그렇게 평어 사용자 경험이 생겨나면서 학생들과 나는 평어 사용자 경험담을 모은 예의 있는 반말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와 출판사 민음사의 잡지에 평어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평어는 기학 바깥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평어는 민음사의 한 팀, 한국문학팀에서 팀 전체가 지금 평어를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대학교 학부 스브스 뉴스에 이분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평어를 좀 알리는데 기여를 했는데 김진애 교수가 이제 경희대 학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평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어 검색을 해보면 특히 이제 그 취미 모임들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평어의 초창기 역사가 거창하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어가 사회운동 차원에서 막 퍼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반말 문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화 평어. 말컴 글래드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번역돼 있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2부 제목이 유산이다. 문화적인 유산이다. 2부의 두 번째 글에서 글래드웰은 1997년 8월 228명의 목숨이 앗아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을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산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이.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 이유는 물론 비행기 안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에도 위아래가 있는 한국의 문화에서 그런 안전장치는 소용이 없었다. 부기장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기장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 여기 블랙박스 해독한 내용이 쭉 책에 나오거든요. 대한항공의 비행기 사고는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거의 3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된 데이빗 그린버그는 제기는 이제 대타항공에서 채용을 해서 부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특단의 해결책을 내걸었다. 대한항공의 공용어는 영어다. 만약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남고 싶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한국말은 알다시피 높이는 말과 낮추는 말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한국어 학자 최범영은 이를 우리는 이제 존경법, 우대법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좀 냉정하게 존어가 있으면 비어도 있는 거니까 존비어 체계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한국인의 차별과 억압이라는 그 책에서 존비어 체계의 회에 대해서 책 한 권 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국말의 온갖 문제를 집약하는 일이죠.
호칭만이 아니라 이 말투도 높임과 낮춤의 체계적인 이 구별이 있는 말은 지구상에 둘밖에 없어요. 한국말과 일본, 중국말에도 좀비어 책이 없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적 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위안이 잘 안 가죠. 그렇기에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살면서조차 한두 살 나이를 따지고 말을 달리하는 수직적 문화에 온통 찌들어있다. 좀비어 책에 의해서 지탱되는 이 수직적 문화는 비행기를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축구의 발전도 가로막고 있었다.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감독을 맡은 버스 히딩크는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이름 호칭 말고 이상하게 형이라는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이 사람 귀에. 호칭 같긴 한데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선수들에게 대표팀의 공용어는 영어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상대방을 이름으로 부르고 반말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말 시험의 인상적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린버그의 시도를 한국의 기업이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가령 김연아의 개인적 성공과는 달리 히딩크호의 단체 스포츠 성공은 곧바로 기업에 관심을 끌었다. 기업에서도 평등한 말 문화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기업들은 이름 호칭 플러스 반말이라는 이 혁신 역시 도입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특히 이제 IT 쪽에서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영어를 존댓말의 기원. 이거는 제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말 때문에 우리는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겪어온 것 같다. 또 말 때문에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는, 나이가 조금만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과 소년의 우정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반갑게 손인사를 할 수 없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렇게 다정하게 눈 맞추기 힘든. 이게 눈 맞춤 싸움이라는 거죠. 말 내용이 아니라 말투를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해법이 답답한 상호 존댓말 사용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게 평생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평화 실험을 다시 시작했는데 경험이 되게 좋아요. 좀비어 체계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평화 사용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유구한 전통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였을 때 얼마나 유구할까? 제렉 다이아몬드의 그 베스트셀러 총균세에는 좀비어 체계가 언제 도입되었는지를 추측하는 부추기는 흥미로운 글 한 편이 실려있다. 한국어판에 실린 추가 논문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이 글은 좀비어 체계의 기원이 아니라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한다.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명료하고 단순하다. 한반도에서. 유전학적으로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철기와 집약농업을 가지고 일본으로 이주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거의 석기 시대였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이제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딱 한 가지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언어이다.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얘기해요. 겨우 2400년 전에 융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 문제도 대충 해결을 한다. 기원전 400년경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말은 현대 한국어의 기원인 통일신라의 말과는 달랐을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의 말이 아니었을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근데 일본 말이 한국말과 너무나도 달라 보인다는 이 다이아몬드의 생각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배우는 이유는 독일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양 말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 말은 한국말과 무척 유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번역기, 기계 번역을 돌리면 한국어랑 서양어 사이의 번역은 제 생각에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어랑 한국어는 번역기를 걸리면 거의 90% 이상이 제가 거의 번역이 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저 이상한 생각은 일본 사람들의 자부심을 그가 무비판적으로 수렴한 데서 온 것일 수가 있다. 일본이 서양 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도 정치적 독립과 문화를 보존했다는 자부심. 그들은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가 너무나도 독특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고 자부한다. 일본어가 다른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문화적 정체성이 함락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 읽어보면 다이아몬드가 일본의 그 고고학자들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주했다는 걸 입증하는 고분들이 있는데 한사도 이 사람들이 발표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말이 바로 그 너무나도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가 존비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말 말이 그 독특함이 아니라 한국말과 일본말 두 나라 말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유력한 방법은 일본말이 다른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철기와 집약농업만이 아니라 이 좀비어 체계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비어 체계는 기원전 400년 이전에 이미 한국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었다고 치고, 근데 철기 문명이고 집약농업이면 이미 이제 계급 구조가 사회에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에 따라 말투를 나누는 좀비어 체계가 진화의 과정을 거치듯 오랜 시간 서서히 도입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비어 체계를 한글이 발명 이전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인위적 언어 개입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설이긴 하죠. 이제 이 가설적 사건을 나는 이제부터 한국말 역사의 첫 번째 대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줄 또 하나의 사건, 두 번째 대사건은 알다시피 한글의 발명이다. 이 둘이 지금까지 한국말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말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바꾸는. 그래서 이제 2010년 말경에 평어라는 게 어쨌든 탄생을 해서 조금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설적이지만 좀비어 체계 도입이 이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특정 계급에 의해서 만약에 도입된 거면 국민정은 어떤 천재적인 개인에 의해서 사실 도입이 된 거죠. 근데 평화는 제 생각에는 전 국민이 다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새로 아주 생각합니다. 마지막 평화 보시죠. 평화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친 반말이 또래 관계 너머로 전 사회로 확장되는 것을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평어 사용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평어가 반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말에 없었던 새로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말을 사용하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형, 오빠, 누나, 언니, 성민아 같은 반말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최근에 영어식 이름 호칭을 도입하면서도 존댓말 사용은 유지한 기업들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이름 호칭을 사용하면서 반말을 같이 사용한 적도 없다. 이름 호칭 플러스 반말은 새로운 결합이며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디자인 신제품이 늘 그렇듯 처음에는 낯설어도 고급 편리함이나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도 사실은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영화에도 이제 석당 있듯이 시는 세부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말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다시금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인데요. 평화 대화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대화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미국에서 이제 60년대에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인물인데 하비 섹스라는 학자가 대화 분석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강의로 읽고 있는데 이 새로운 학문의 역사는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하비 섹스는 10년 강의를 하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있었고 소그룹 연구 집단 키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 디자인에 굉장히 적합한 학문이 있어서 그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디자인학부에서 내년부터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 분석 책들을 찾아 읽고 있고 한국은 현재 이제 간호학 같은 정도에서 지금 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말하는 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학 같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학문과 기법을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말로울 연기가 출간되고 나는 민음사 회의실에서 2번의 평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초급 워크숍과 중급 워크숍. 중급 워크숍에서 나는 참석자들에게 대화 개발 과제를 주었고 그들은 일상의 평어 대화를 개발하는데 정말 성공했다. 제가 가능한 한 이제 그 대화 지문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한국어 이제 회화 교재에서 대화를 따서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매력적인 대화로 만들더라고요. 좀 농담도 집어넣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그 성공을 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평어는 반말이라는 그 기존의 말을 가져다 사용하기에 반말로 흐를 위험이 정말로 있다. 평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평어 사용의 중지가 아니라 상황별 평어 대화 개발이다. 비즈니스와 일상을 좀 더 편리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대화의 모형들. 그것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언어 문화가 필요한 기업들과 안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대학들이 이 평어 대화 개발에 관심이 두었으면 한다. 이 새로운 산업협동의 가능성.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업들은 확실히 니즈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평어를 그냥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기업들도 꽤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언어학적 계통의 학과에서 일종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그 평어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니즈가 있는 곳에 가서 평어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새로운 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의 어느 날 저녁, 올해죠. 그렇게 높지 않은 빌딩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신사동 거리의 민음사 회의실. 기대를 품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하였다. 초급 평화 워크숍. 그들은 새로운 말 사용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름 호칭 플러스 반말로 이루어진 새로운 한국말 평화. 워크숍 시간에 나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첫 대화를 평어로 번역하여 나누어 주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소감 나누기 시간. UX 디자이너, UX가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그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하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여자에게서 나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워크숍에서 나누어준 것은 노인 산티아고와 소년 마놀린의 대화였다. 기존의 번역은 산티아고 할아버지로 시작을 하지만 나의 번역은 있는 그대로 산티아고로 시작을 한다. 마을에 둘도 없는 친구인 그 둘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대화. 소년의 존댓말과 노인의 반말로는 붙잡기 힘든 두 마음을 푸는 대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직업을 가진 그 참석자는 이런 이야기를 소감으로 들려주었다. 예전에 그녀는 다들 읽는다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었고 이 도중에 책을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소년과 노인 사이의 오간, 그 짧은 평어 대화를 읽은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날 다 평어를 썼거든요. 그 참석자도 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나왔어. 고마워 성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참고로 그 평어 대학 번역은 참고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딱 한 20분 정도에 맞춰주셨네요.
다른 분들도 20분 정도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신재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하고 논의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책에도 있던 거고요. 또 앞으로 나올 책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언어학자로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언어를 어떤 운용 방법을 선택해서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뭐 좀 더 이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제 책이나 아니면 저희 팀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이제 한국어에서 가장 이제 이런 한국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고 이것들이 사실은 운용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고 실제 사회적 갈등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고 그 비용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늘어난다기보다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우리가 평등의 가치가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서로 자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인칭 대명사 사용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전 세계 언어를 언어학적으로 볼 때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하는 게 한 종류의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영어죠. 207개 언어 중에서 136개 정도니까 거의 70% 정도 되는 언어가 영어처럼 한 가지 대명사로 2인칭 대명사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에게도 누구에게든 뭐 상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를 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한국어의 특징인데 제가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의 한 챕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한국어는 그런 점에서는 2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207개 언어 중에서 7개만이 해당되는 그런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류가 207개 언어 중에서 몇 개죠? 50개 정도, 49개인가 그 정도 될 건데요.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두 가지의 2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뚜하고 부가 있어서 은은 좀 더 존경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존중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뭔가 공손성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 공손성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손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뚜 아니면은 부 이렇게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9개 정도 되는 언어가 207개 중에서 속하는 게 7% 정도인데요. 그런 언어가 세 번째 부류인 세 가지 이상의 2인칭 대명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필리핀의 타갈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2인칭 대명사를 저런 사람에게 저런 2인칭 대명사를 또 제3의 부류에는 저런 식의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이상 있는 언어가 1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khmer어 뭐 이런 베트남어, 그다음에 이제 태국어 이런 언어 7개 언어가 속하는데 전 세계 언어로 보면 3.3%죠. 207개가 전 세계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조사된 언어 중에서 한 3% 정도 되는 게 한국어와 같은 언어고요. 그 언어는 공손함을 드러내야 하는 대상에게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너나 당신 이런 2인칭 대명사를 공손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바로 한국어를 포함한 7개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아까 표자가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도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이름만으로 호칭할 수 없는 거죠.
이름에다가 다른 종류 것들을 붙여서 호칭이 되게는 해요. 예를 들어서 신지영 교수님처럼 호칭어를 사용할 때는 교수님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지영 이렇게는 부르지 않는 거죠. 호칭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호칭어 체계가 한국어에서는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호칭어도 삼을 수가 없고 2인칭 대명사도 쓸 수가 없으니까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불러야 하는데 대신 부를 말이 필요하고 그게 호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칭어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호칭어를 들으면 금방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신지영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나는 당신을 신지영 교수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호칭어가 대부분의 문장 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장슬기 기자님이 있는데 장슬기 기자님 이렇게 부를 때와 장슬기 이렇게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저 사람은 나를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너나 잘하세요처럼 너 이렇게 부르면 너나 2인칭 명사 이름으로 딱 부르면 저 사람은 나를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왜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호칭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칭어와 지칭어가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만 어쨌든 호칭어에 집중해서 이 호칭어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호칭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힘든 겁니다. 어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게 번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제 책에 새 책에 들어가는 에피소드인데 원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시청 곳곳에. 왜냐하면 한 분이 이제 그 원주 지역의 공무원 노조에 호소문을 게시판에 붙입니다. 왜 자기를 아가씨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아가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가씨 혹은 뭐 어이 뭐 저기요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아가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씨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호칭할 문제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것들이 이제 호소하는 우리를 주무관으로 불러주십시오. 혹은 주무관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댓글을 다 보면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할 때와 호칭어를 들을 때와 또 호칭어를 말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가씨한테 아가씨라고 하는데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데 나 아저씨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호칭어 체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젊은 남성한테 총각 이렇게 민원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언어는 저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그 직업적 정체성이 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지가 사실 호칭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직장 내에서 직장의 환경에서 부적절한 성별을 특정하는 부적절한 호칭어로 불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성들은 11몇 %만 내라고 했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갑질 119라는 그 민간 단체에서 했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여성들은 거의 59몇 %인가요? 60% 가까이가 그런 호칭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여성이라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도 경험치가 1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도요. 월 급여 수준에 따라서도 그렇게 불린 적이 있다라는 게 150만 원 이하의 월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비율이 높았고요. 남녀를 통틀어서. 그리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아줌마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높임법입니다. 아까 이제 이것을 최봉영 선생님이 좀비법 이 책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이제 이거를 높임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우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좀비법이라고도 얘기하기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높임법이라고 하니까 저는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높임법의 화계, 말투가 아니고 화계라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말투는 똑같은 거를 어떤 투로 하느냐가 이제 말투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투명스러운 말투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투라고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대체로 우리 쪽에서는 화계, 스피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6개의 화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높임법의 체계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학교부는 얘기하죠. 저는 약간 다른 체계들을 설정하고 이제 그렇게 연구를 진전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높임법도 이제 크게 보면은 아까 반말과 존댓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말과 존댓말이 결정이 되죠. 근데 누구에게 반말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공손함을 드러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판단하면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공손함을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지금 현재 한국어의 운영을 보면 이루어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연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형, 누나, 오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호칭어로 쓸 수 있는 직함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직업을 봐도 어떤 직업은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가수나 배우나 선수들이나 이런 직업은 운동선수나 이런 직업은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판사나 검사나 교수나 이런 직업은 호칭어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호칭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것들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호칭어를 봐도 이제 그런 직업이나 직함이 없는 어린아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형제자매 그 동기간 호칭들을 친족 호칭 중에서 동기간 호칭을 확대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옛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칭 메뉴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게 가족관계 호칭어예요. 친족관계 호칭어.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죠. 새로 만들 거냐 가져다 쓰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된다면 뭔가를 새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호칭 체계가 바뀌는 것들이 사실 관찰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만나서 호칭을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사회적 관계가 아주 좁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때 옛날에는 사장님, 남자에게는 사장님, 여자에게는 사모님. 그러나 이제 그런 사회도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성별 중립적이고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높임법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반말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가 불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윗사람, 높은 사람, 소윗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존댓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높은 사람, 소윗사람,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반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어가 평등을 지향하지 않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 우리 머릿속의 사고체계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차별 토론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연령차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존댓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존댓말 체계에서도 마찬가지, 높임법도 마찬가지고 호칭어도 마찬가지고 연령에 기반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연령 차별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고 세상은 변했는데 연령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한국어의 이런 체계들을 보면 계속해서 언어 사용을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한 가지 얘기하고 그러면 100년 전의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이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재판에서 그 2022년 8월에 재판이 끝났는데요.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70대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사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반말로 주문을 한 거죠. 무슨 담배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면 계속 반말을 들으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그 알바몬 뭐 이런 데서 다 연구를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 게 1위가 뭐냐면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손님들.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였어요. 이게 갈등의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너무 이제 화가 났는지 반말 응수를 합니다. 얼마냐고 그러니까 2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70대 손님이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대가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죠.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1심에서 모욕죄가 성립돼서 5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70대 손님이 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역시 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선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언어적 갈등이 살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살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발적 살인의 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 문화일보 7월달 기사에 나온 건데요. 우발적 살인의 이 동기 1위가 반말을 해서 나를 무시했다. 이게 이제 우발적 살인의 동기 1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곳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체계가 우리한테 나이와 관련되는 아주 공고한 권력을 계속 드러나게 해서 뭐 제가 새 책에 쓰겠지만 말대꾸하지 마, 건방지다, 버릇없다, 당돌하다, 되바라지다 이런 말들이 다 연령 기반에서 권력 들여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0년 전에 이런 문제들을 박승빈이라는 언어학자가 제가 2021년인가 20년에 쓴 논문인데요. 박승빈 선생님이 이제 이 것들을 간파하고 그분은 1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분제가 없어진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호칭에서 차별을 하고 왜 성별, 연령 이런 데서 연령에 기반해서 호칭을 차별하고 존댓말, 반말을 서로 다르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변호사였고 언어학자였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명 불합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육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의 기관을 찾아가서 개명불합부의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학교부터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 존댓말을 쓰게 하자 하우체를 써서 이 보통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그 존댓말만 남기고 모든 말들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어 문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가 호칭을 C로 모두 다 통일하자. 이름 플러스 C로 해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린아이부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와 성별과 연령과 이런 걸 다 통일해서 이렇게 하자. 두 번째가 당신이라는 말을 쓰자. 2인칭 대명사를 못 쓰니까 이게 갈등 호칭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적극적으로 쓰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우체로 다 존댓말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기전 방정환 선생님으로 연결되면서 어린이 운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운동에서도 이제 이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시에 이제 천도교에서 천도교 소년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당신들 사이에서도 존댓말을 쓰고 경어들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때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통학교에서 존댓말을 쓰는 교장 선생님들을 막 모시고 기자들을 모시고 이 박승진 선생님 계명불학교에서 막 이렇게 홍보하고 학교에서 이제 변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천도교 어린이 운동하고 연결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단절되고 지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존댓말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이제 전통이 있었던 거다라는 거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 외국어가 아니라 자기의 모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왜 언어의 문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고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저는 이제 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제 대중서를 좀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가 잘 안 되죠. 네,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정태석 교수님. 네. 사실 뭐 지금 할 얘기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다가 다 끝이 그냥 하잖아요. 제 경험을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아들이 아이 뭐 내일 오시는 분은 누구야? 이모부, 이모부, 고모부, 삼촌, 복잡하네. 이거 뭐 좀 단순하게 부르는 게 그런 말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라 그래.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저씨라 그래? 이게 애들은 점점 이 호칭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화시키고 싶고 관계를 단순하게 하고 부르고 싶은 거죠. 근데 아저씨란 말은 기분 나쁜 말입니다. 기분 나쁜 말.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것은 기성세대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하는 말. 아까 이제 두 가지 얘기 나왔는데 평온한 얘기가 나왔고 좀 그러니까 약간의 존댓말, 높지 않은 존댓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해요 이런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존댓말 그런 말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반말을 쓰면 나이 든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죠. 기분 나쁘고. 근데 여기 실제로 보면 무시와 차별이라고 느끼면 누구든 느끼는데 반말에서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맥락에서 반말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가 불만을 느낄 수 있고 차별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른 대접을 안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느끼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서 반말은 모두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적당한 수준의 높임말을 서로가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법적으로 언어 체계를 이걸로 통일시켜라. 앞으로 모든 말을 이렇게 쓴다. 저는 이제 물론 문어체와 국어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는 서로 반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는 서로 간에 적절한 수준에 높이는 말을 서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그냥 법으로 그냥 만들어서 모든 책을 이렇게 다 바꾸어 앞으로 말투나 이런 것들 다 바꿔버리자. 저는 그렇게 막 조금 급진적인
이 방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문화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바꾸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과감하게 좀 법적으로 확 해서 모든 이 책들에서부터 또 이제 이 공식적인 언어 말투에서부터 다 그렇게 확 바꿔버리자. 그래서 통일시켜가지고 그냥 그래서 몇 년 사용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사실. 누구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아저씨라고 하는 얘가 이 말을 했다. 얘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어디 그런 족보서 모르는 그런 말을 했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에 대한 아까 이제 이제 이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우리 말에는 말의 방법은 나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이 서열주의 문화가 있고 그것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면은 뭔가 이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하비투스라고 할까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 습관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싸가지 없다, 버릇 없다. 싸가지 없다, 버릇 없다는 얘기가 나이 젊은 사람이 서열을 모르고 대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관계하는데 뭔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냐? 너는 버릇 있냐? 나이 든 사람이 그걸 감싸고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왜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뻑뻑하면 건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언어가 문화하고 병만데 우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서열주의 문화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를 키우면서 애가 집에서 반말하죠. 나는 반말해라. 우리 집사람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른데 저는 반말해라.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반말을 하면서 이제 좀 어른들한테는 보통 안 쓰는 그런 말들도 써요 우리 아들 저한테. 그럼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뭐 나이 따지면서 애한테 넌 그런 말 쓰면 안 돼라고 내가 굳이 반항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기분이 나쁘지만 속을 삭히지. 그게 뭐냐 우리가 하비투스인 거야.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아들이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정말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문화를 드러내고 서열주의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뭐 서열주의 문화를 특히 나이 서열주의 우리 정지영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선배이고 사회학에서 존대법, 대우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연구하신 분.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어떤 그 문화가 이 조선시대의 어떤 이 서열주의 문화로부터 현대적인 민주주의적인 어떤 평등주의 문화를 이렇게 바꿔오는 과정 속에서 존대법이 어떻게 단순화되어 왔는지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신분에 따른 상하 서열이 어떻게 나이 서열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이제 성별 서열이 남아있죠. 성별 서열과 나이 서열이 남아있었는데 여전히 존대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서열주의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문화가 지금은 지위 서열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위에 따른 서열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예를 들면은 계장님, 부장님이라고 하지만 평사원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원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직원은 그냥 낮은 사람이고 그 위에 자기가 좀 더 높은 걸 드러내려고 우리는 지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도 약간 그런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걸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존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경을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좀 적당히 이제 존대하는 일반적 호칭으로 많이 쓰죠. 학교에서는 이
제가 이유학교에 학부모로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은 쌤이라는 표현, 서로 간에 다 쌤. 학생들도 누구쌤 누구쌤 이름을 붙여요. 교장선생님인데 철원 김철원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철원쌤 이렇게 해요. 훨씬 이 관계를 좀 더 서열주의를 낮추는 그런 어느 표현이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완전히 평등하지 않지. 그런 방식의 어떤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게 이런 소외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점진적으로 어떻게 평등한 언어 사용으로 갈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지혜가 사실 필요한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존대법을 통해서 나이 서열주의,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떤 지위 서열주의 이런 형태로 지위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식, 또 그걸 통해서 은근히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존대법이 사용되고 이런 것이 이제 언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서열주의 문화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연구전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거기 이제 ESL이라고 영어 배운 수업이 있죠. 그 수업에 가면은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영어 수업을 들어요. 그럼 영어 강사가 있죠. 그 사람 영어로 얘기를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편안하죠. 영어에서는 존대하는 방법이 우리말이 차이가 뭐냐? 제가 보기엔 뭐 언어학자 계시지만 국어학자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차이는, 외국의 존댓말은 존대하는 방식은 몇 가지 호칭과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마이트, 우프 그런 말 쓰는 거죠. 우리말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모든 그 문장 구성구성에서 존대가 막 들어가요. 호칭에도 물론. 그러니까 우리말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냥 몇 가지 처음에 뭐 마이트 이런 말 쓰고 뭐 호칭이 약간 미스터 뭐 썰 이런 말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친근해지면 그런 걸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영어를 같이 배우는 것도 영어로 얘기할 때 하고 우리말로 얘기할 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같이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죠. 편해. 돌아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얘기하면 다시 우리말 호칭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존댓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따져가지고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겁니다. 근데 영어로 대화하면 편안해. 근데 그 영어 강사가 나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근데 어리다는 말 표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 서열을 말하는 그런 나보다 나이가 작죠. 적죠. 근데 영어로 대화하니까 제가 편안한 거예요. 둘이 같이 뭐 그냥 뭐 이거 한국에서도 와서 이거 강사도 하고 이런 도시락도 같이 까먹으면서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나이가 좀 다르면은 친구도 안 돼. 친구끼리 모이자 그러면 나이만 같은 사람. 그게 이제 서로를 배제하는 방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어울리기 어려운 이유가 그게. 또 모이면 나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싫어져.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얘기하면서 하면 은근히 뭐 나이 따지면서 뭔가 이게 뭔가 한마디씩 이상한 말이 한마디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기 싫어. 내가 왜 너희들하고 굳이 나를 낮춰가면서 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해체하려면은 언어를 통일해요. 법으로. 그리고 법을 구체화 실현해서 모든 책에서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통일시키고.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가 나왔죠. 반말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관계를 바꾸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이 서열에 따라서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문화로 계속 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이 관계없이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어떤 호칭으로 통일할 건지 이건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편안하게 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문화적으로 그런 서열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그런 문화를 빨리 깨뜨려야 되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법으로 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다음 정수영 교수님. 선택센터에서 핵심적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전례가 없다는 그런 것인데, 대중국을 과연 앞장서서 제정을 할까 하는 것이 그 헌법부터 가야 중복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요. 존대법이 언제 생겼을까? 예, 아까 기원전 400년 전 쯤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국가가 성립하면서 군함과 식민의 교육이 만들어진 이후에 존대법이 성립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상으로는 우리말로 된 존대법은 황제천제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 초기에 그 황제천제 이후에 만들어진 그 기록들 나오는 초기의 존대법을 보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군항에 사용하는 어떤 국존재, 하쇼셔체, 이걸 제외한다면 그냥 높임만 낮춤말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 신문제가 발달하게 되죠. 원래 양반은 그냥 단순히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만, 15세기 정도 하면 신분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16, 17세기에 되면 주민이라는 하위직의 시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평민, 놀이 이런 틀이 복잡해지면서, 신문의 틀이 복잡해지면서 이도 그만큼 복잡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높임만, 예산 낮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죠. 근데 19세기 이후에 다시 신문제가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나아가서는 왕정까지는 무너지면서 새로운 높임만, 낮춤만이 생겨났는데, 이제 해여체, 해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멀리 사용되는 이런 말투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문제하고 존대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신문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들을 쓰지만, 또 어차피 존대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계속 연령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령이라는 것이 마치 신분과 비슷하게 이걸 낳는 이런 기제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이에 따라서 한 30대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 부자급, 그 다음에 특질급, 그 다음에 형제급, 또는 친구급, 이런 식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급이 되면 합조체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질급 정도가 되면 화개체, 우리 하우체 같은 것들을 사용할 테고, 형제 정도가 되면 화개체 정도를 사용할 테고, 친구 관계라면 혈화체를 사용하는 이런 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평적 교류를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신문제가 전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양반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민이 됐으면 괜찮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양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족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없을 텐데, 원래는 다 없었어야 되지만 양반이다 보니까 그 양반 이것의 말투 같은 것들을 계속 집착하게 되는, 양반인 척하려고 하는 이런 틀들 같은 것들이 존재법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잘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부자급, 아버지급 또는 상총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순간이 건너는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한 30살 정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당연히 아버지와 같은 친구들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재를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 익명적인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익명적인 사회가 보니까 저 사람 다시 안 볼 사람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에게 왜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해야 되느냐, 또는 삼촌한테 대하듯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제기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갈등을, 한 가지 갈등을 빚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아버지 뻘인데 아버지 대우를 해줘야지 라고 기대할 것이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전혀 모르는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왜 아버지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갈등들이 빚어나는데, 실제로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 위계관계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쪽에서는 존대법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적합한 존대법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낮은 위치인 사람들도 높은 위치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친구 어느 정도 또 친해지게 되면 야 우리 말로 차라고 해서 또 반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 간의 관계를 정립하자라는 식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연령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 불만을 느끼지 않는, 그 사용을 당연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통일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하나는 상대가 누구든지 서로 모두가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 이건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상 선생님과 그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 알았지만 이런 사례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낮춤말을 사용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평화를 만드셨습니다만 평화와 같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 누가 그걸 만들 것이냐도 문제가 되고, 그걸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까라는 것도 쉽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해체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로 존대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존대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두 사이에 서로 계속 존대법을 쓰면 부부싸움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 존대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지, 그 나이 자체가 바로 그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 통일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해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해체는 지금 반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반말은 원래 헤라체입니다. 근데 그 19세기에 해체하고 해체가 분리되면서 해체에서 요가 빠진 것, 이게 반말이죠. 그러니까 축약된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반말, 반이 반할 때 반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반말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축약형을 많이 쓰려고 하는, 특히 문자 메시지 같은 데에서 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축약형의 형태일 텐데, 선생님 예를 들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쌤이라는 반음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런 축약의 어떤 경향이라고 생각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해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부합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고요. 또 두 번째로 해체는 헤라체에 비해서는 낮춤 능력이 좀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좀 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 15페이지에 제가 주의해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서로 간에 위계관계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설정하지만 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해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존대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죠.
존댓법은 되게 상대적으로 뭐랄까 조금 높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낮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남성, 남녀를 비교해보면 남성들은 존댓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고 여성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집착하는 편인데 특히 그 여성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어가 해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사용 기반도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해체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갈 것이냐 정 선생님께서는 제도적으로 그걸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대통령 협의원도 필요할 거고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누림 세력들 이런 데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이제 여러 예가 이미 있었던 것을 아까 발표를 들었지만 기업체 같은 데에서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이 경영과 관련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멀리 홍보를 해준다면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로는 우리가 기업이 거의 가장 앞서가는 집단으로 생각되고 기업에서 좋은 것은 다 좋은 것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이게 잘 집백되고 우리나라 국제 경쟁이 높고 있다 이런 식의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홍보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같은 데에서 그걸 시도해보고 볼 수 있고 학교에서 역시 안착이 된다면 그걸 좀 더 확산해서 그냥 공공기관 같은 데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발표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오늘 토론으로 나서주시기로 하셨고요. 성공회 때 통합을 하신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아까 자기소개하셨지만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비스모모라는 단체. 비스모모. 네. 연구 소장님이라 하셨나요? 네. 이대훈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한국어의 높낮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처음입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없게 왔고 제가 언어나 이쪽의 전공이 아니고 평화학이라는 분야의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기초하고 또 평화학을 국내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하고 비교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 비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회대학교에서 평화학 수업을 하기 전까지 한 17년 정도를 풀타임으로 이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 단체 풀타임으로 있었는데 90년대 말부터 이제 이 진보의 위선에 대해서 언어 문제에서 이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바깥으로는 평등과 복지를 내세우는데 내부는 거의 군대 조직이랑 똑같이 위계가 강해서 이 진보 운동의 내부 위계, 언어에서 드러나고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거하고 이제 지향하는 가치 사이의 괴리가 왜 생길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모두 다 똑같은 존대어를 사용하고 밈이라는 것과 지체를 빼는 것을 제안하는 개인적인 문화 운동을 했는데 9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부터 했는데 10년 동안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네. 조직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뭐 이런 그 사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이 겉모습과 달리 굉장히 뿌리 깊게 봉건적인 사회라는 판단을 내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 있습니다. 뭐 부산하고 영어를 썼어야 됐고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영국의 영어를 미국의 영어하고 비교하는 거를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많은 통념과 달리 유럽어 서양어에 위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위계가 있었고 이것은 봉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봉건제라는 신분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영향인데 그게 근대화 과정이 달라지면서 언어의 발전, 언어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근대화 과정의 작용이 크면 클수록 이제 언어의 위계가 단순화되고 대략 두 가지로 좁혀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귀족 학교들, 사립 귀족 학교들 보면 여전히 저희보다 더 심하게 8가지, 9가지의 존칭어법을 가리키고 그 존칭어법대로 신분에 따라서 쓰는 훈련을 한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적 언어 질서가 수백 년에 걸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존대어와 그 반말 이렇게 보통 많이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그 러시아어를 포함해서 서양어를 구분할 때는 포멀하고 인포멀로 구분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포멀이 공적인 용도가 되고 인포멀이 대체로 공식성이 적은 사적인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 학생 사이에서 포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관계가 있고 또 인포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국어에서 제가 착안한 것은 이 언어의 위계가 단순화되는 과정에는 공적인 용도와 사적 세계 이것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관계의 구분하고 대체로 매칭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포멀과 인포멀의 두 개로 단순화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받은 언어의 변화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왔고 다른 저희 학교 성공회대학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이제 와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정말 근대화 과정과 그 자본주의화 시장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봉건적 언어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거의 매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학생은 보자마자 스승에 대한 이제 존경의 표시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 신발에 키스를 하는 예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아직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민사회학이라든가 평화학 이런 것들의 취지에서 이것이 왜 봉건적인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평등의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년 반 수업하면서 이 친구들이 완전히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사례를 가지고 또 영국의 이 귀족과 평민 언어가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를 하게 되고 국제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또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이제 그 뭐 Your Excellency, Your Highness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호칭을 붙여왔는데 점점 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귀족에게만 Your Excellency, Your Highness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해지고 제국주의지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또 거기에 하자니 그쪽 질서가 다 다르고 어디까지 하이네스고 어디까지 엑셀런시인지 그거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압박,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되면서 언어가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일국의 봉건제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계속 사용하기에 불편,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단순화된다. 보니까 영국의 외교관들이 유엔에서 사용하는 위계어법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위계어법하고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 사용하는 어법은 굉장히 평준화되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한국 유학생들이 영어로 얘기할 때는 선후대 없이 평등한 연기를 잘 하다가 한국어로 하게 되면 한국보다 더 세게 선후배 관계를 이제 챙기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그것을 이제 여러 나라의 한국 유학생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은 다양성의 정도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위계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위계를 다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게 돼서 결국 단순화된 언어를 공통의 선택으로 그 포멀한 쪽의 선택이 강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걸 한국 사회에 대비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봉건 시대 때 또는 근대 말에 만들어진 신분 질서 외에
다른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압박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의 그 아마추어 언어학은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꼭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도 사회적 작용으로 해야 될지 이제 삼각자의 작용이나 이론적 작용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 신분 질서의 변화, 위계 질서의 변화 이런 변화가 언어의 위계의 변화를 미치는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 실천가들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수업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임자 붙이는 거가 한국의 위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도에 중국어를 살짝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당신에 해당하는 니라는 말이 우리말 니랑 똑같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당신을 존경하는 존경어가 닌인데 아시겠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N 발음하고 N 발음은 항상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님과 님은 같은 언어 사용이었다고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라는 호칭도 사실 한반도의 독자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유사성이 너무 크고 중국과 한국이 이제 한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호칭이나 여러 가지 언어에서 유사성을 점점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님이 결국은 누구한테 님을 붙이는가가 안 붙이는가가 우리나라에서 위계 판별의 신호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신 나이 서열이 가장 중요한 언어의 위계 작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나이는 여러 가지 위계 중에 하나고 저희는 그 공건 잔재적인 위기가 있고 그것이 지위나 지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 학생 지위뿐만 아니라 직업에 투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공건 위계가 근대 자본주의의 직업에 투영이 돼서 두 개의 융합이 일어난 위계 현상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자본주의 현상으로서 부의 위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어 작용을 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장소에 갔을 때 그 차와 의복과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돈의 냄새로 사람들의 언어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피스모에서는 전국에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교사 연수를 하는데 평화에는 연수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전에 사용하지 않는 위계 언어 중에 하나가 주택 위계가 있어요. 주택 위계. 그래서 연립주택 애들 굉장히 비하적인 언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어에 반영된 다른 외국어랑 달리 한국어에 강하게 반영된 특징은 언어 위계가 아니라 온갖 위계입니다. 온갖 위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선후배 위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언어 위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초등학생들하고 접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세대, 그러니까 60년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초등학교에서는 선후배라는 언어 습관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을 때부터 선후배라는 언어가 습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복이 아니라 군복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 군복을 일본에 카피해서 일본이 식민지화시킨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 때 선후배, 그래서 선후배라는 위계는 군사주의적인 위계입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선후배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유한 층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유치원에서 선후배 언어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학적으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저의 간단한 평화학 백그라운드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을 다른 사회랑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체제적 문화적 현상인 군사주의가 언어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계를 한국 역사의 특징 속에서 위계를 조금 더 섬세하게 보면서 이 위계가 이 수십 가지의 위계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됐고 그것이 님과 직책을 호칭에 반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과도한 존칭어 사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방에서 차를 돈을 내고 드셨습니다 하면 존칭어가 되는데 다방에서
차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습니다 하고 쳤습니다를 3번이나 붙이는 이게 이제 존칭어의 과잉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계를 더 많이 적용해야 되겠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평어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친밀성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어가 말을 따름으로써 상대방을 하대하는 하대 언어로 작용하는 이 이중적인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최근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현상이 공식적인 공공장소에서 가족 호칭을 사용하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서비스 언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머리가 휘어지면서 이제 관공서에 가거나 쇼핑몰을 가게 되면 아버님이라고 호칭을 먼저 듣게 돼요. 자, 이것도 저는 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없던 호칭법인데요. 그러니까 요 가족 호칭, 형 동생, 선배, 후배, 언니, 누나 요 호칭은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만 쓰다가 공적인 영역에서 차용하는 거니까 이제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된다라는 기업적인 목적이 이제 노동자에게 제공이 돼서 그 노동자가 존댓말과 이제 평어의 호칭법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친밀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효과를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과잉 착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 형, 동생의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친밀성을 팔아먹는 것밖에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화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전히 포멀, 인포멀의 구분에 있어서 저희는 위계, 노동자가 과잉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하급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급 친밀성을 선물 받아도 괜찮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 더는 이제 대화의 분석 실험과 연습, 목차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평화 교육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평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이제 입에서 발화되는 언어가 전체 언어 작용에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언어 행위자 이론을 잠깐 빌린다면 사람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언어적인 언어 소통이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걸로 바라본다면은 저희 이제 호칭과 존대 비하를 넘어서서 이거는 언어에 나타난 징표들이거든요, 신호들인데 언어 외적인 소통에 나타나고 있는 징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점이 지금 존댓말 반말 논의에서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언어 작용, 언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 행위인데 언어 작용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속에 어떤 호칭, 부름이 있고 어떤 콜링이 있고 부름이 있고 어떤 존대나 어떤 반존대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것을 어떤 실천적인 영역을 갖고 오는 것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교육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소통과 관계 역량이라는 컨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적 작용인데 좁혀서 보면 언어적 관계적 작용이고, 똑같은 언어가 맥락에 따라서 친밀함의 언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은 그 언어를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뉘앙스에만 그 신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존의 관계의 맥락 속에서 저희 소통의 7~80% 차지하는 언어, 비언어적인 소통을 어떻게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손목을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건데 70대쯤 되는 할아버지하고 중학생 때 된 소년이 도서관에서 정말로 평등하게 깊은 철학적 대화를 토론하고 있는 거 보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누구 짱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이제 이
중학생은 누구누구 상이라고 이제 호칭이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손을 딱 잡아줘서 누구누구 짱 하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비하도 없죠. 어떤 비하도 없고 굉장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이 한테 가서 에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하나로 이게 바로 젊은이라는 호칭이 이제 바로 권력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대 대한제국부터 시작해서 동학 농민혁명의 실패와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대한제국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숨어들어 있는 그리고 우리 몸에 배인, 우리 언어에 스며든 위계적 권력의 종류와 작용을 역사적으로 분석해야 저희가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언어의 앞으로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겠다. 이건 언어학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사회 변동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